가격은 뭐가 결정하죠? 수요 공급이 결정해. 그냥 내버려두면 돼. 그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경제 속담에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야? 앵무새 보고 말이야. 수요 공급 딱 하면 따라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수요 공급. 근데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룬다는 분이 앵무새만도 못하고 수요 공급의 기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건이 모자란 값이 올라가는 게 있어. 물건이 모자란데 값을 못 올라가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 사재기가 생기지. 반드시 사재기가 생기게 되지. 물건이 또 값을 내리게 하려면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어. 몇 프로 두면 돼. 왜? 공급 능력이 옛날에는 공급 능력이 없었으니까 수십 몇 프로 두면 지금 공급 능력이 모르면은 이윤이 많아져. 값이 올라가면 자연히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이 시장의 원리야. 이 원리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가 늘 하는 얘기지. 가만히 있으면 이득은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이득은 하는데 괜히 만지작거리면 커지잖아. 자꾸 커지지. 그 벽에다가 애들이 장난한다고 물건을 담배 써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지우면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리고 또 지우면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리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칼럼을 썼어요. 오페라 원가는 공개하라. 찰스 브루크 페스티벌에서 아까 이거냐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했는데요. 안나 넷 래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나오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뭐 일주일 멕시코 크루즈 할 수 있는 비용을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입장권하고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가 가령 규제하면 규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옆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가려면 뭐라고 하고 신고하고 세금 내게끔 하면 돼요. 폭리를 뭐 이익을 만났으니까 세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찰스 브루크 페스티벌은 일찍 표를 사지 않으면 뭐 몇 년 전부터 산 사람들도 있고 별짓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공연이 시작될 때쯤 천정부지의 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몇 프로 되지? 그리고 폭리를 본 사람은 내가 사실 뭐 3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12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거기 상은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해도 한단 말이야. 만약에 3만 원짜리 집에 절대로 3만 원 이상 받으면 잡아가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아무도 안 보는 오페라를 만들게 되겠지. 아무도 안 보고 그런 작업에 의해서 자꾸 오페라는 질은 향상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새로운 수요에 상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1991년인가 90년인가 소련을 처음 갔을 때 우리 저기 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우리 이재춘 대사가 여기가 와 계신데 저 양반 러시아 대사 가기 훨씬 전에 내가 소련을 수교 이전에 몰고 갔는데 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밤늦게 몇 시까지 내려갔었는데 괜찮 호텔에서 호텔 라비를 싹 돌면서 모스크바 분위기를 보기 시작. 그때만 해도 모스크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거제는 한국 사람, 모스크바 간 사람 몇 사람 없고 어서시한 분위기 때입니다. 근데 합자고 나서 이렇게 공항 라비, 호텔 라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라비 그 카드
그 뭐야 카운터에 많이 뭐 이렇게 붙여놨어. 보니까 뭐라고 붙여놨냐. US 달러 올리 이렇게 써있어. US 달러 올리. 미국 달러만 받습니다. 옆에는 하드 커런시 올리. 뭐야 미국 달러나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시장에서 뭐 어떤 돈과도 교환이 가능한 달러, 엔화,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뭐 프랑스의 프랑. 이건 뭐라고 해요? 하드 커런시. 이걸 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경화라고. 하드 커런시 올리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소련은 그때는 소련 시대야. 소련 시대 러시아 돌아가기 전 소련 시대에서 내가 소련은 조만간 문을 닫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소련의 한복판 모스크바 한복판에 제일 좋은 호텔에 카운터에 말이야. 데스크 리셉션에 그 말을 바꾸면 소련의 루블 하나 안 받습니다. 이 얘기거든. 자기의 적국인 미국 돈만 받겠다. 또 미국 돈하고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국제금융 통화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돈만 받겠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가 엉망진창일 때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어. 한국에서 한국 돈을 안 받는다. 그거 있을 수 있냐? 시장에 나가보니까 말이야. 그때는 소련 돈 루블이 미국 돈 달러보다 더 값이 비쌌어요. 0.6 루블 이퀄 1달러, 1US$. 근데 실제로 환율은 법정 환율은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면 25불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어. 40배.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고 내가 갔을 때 그랬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엉망이라도 아무 시장이 달러 시세가 2배, 3배 이상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두 번째로 이건 소련이 곧 끝나겠구나. 세 번째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장난치러 쓰는 거예요. 저기 왜 줄 쓰냐. 저 물건 나왔다 이게. 물건 뭔지 모르죠. 물건이 나왔는데 소련의 여자들은 그때 전부 다 항상 바구니나 아니면 보재기 들고 가. 하다가 사람들이 줄 서면 그냥 무조건 뭘 파는지 물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일단 줄부터 쏘고보는 거지. 왜? 물자가 천적으로 부족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소련의 경제를 보러 갔는데 한 서너 가지를 보니까 아무 더 볼 거 없네. 끝났네 소련의 경제는. 실제로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소련이 이제 문을 닫았죠. 러시아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제 됐단 말이야. 뭐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겠어? 소련이 우리 남북한 합한거에 70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 지금 러시아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 소련 때는 그보다 더 컸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남북한 합한 것의 70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동토 지역, 무슨 지역, 시베리아 지역 많지만도 그런 나라가 지금 소련의 지금 현재 러시아의 GNP가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알고 계세요? 이거만한 콩알만한 나만하고 우리의 남북한 합한 것의 70배는 러시아하고 1년간 생산량이 여기 비슷하다 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무엇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겠어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경제가 정부가 다 하겠다고 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그런 결과로 초래됐어요. 즉 정부가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 이상 아니야. 정부가 결코 국민의 평균 이상의 정부가 나오잖아. 근데 또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소위 예측 불가능한
불가촉성의 세계에서 정부라고 하는 단일 이성이 이것을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앞날을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내가 한 이야기예요. 내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용했던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 사회에서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정부만이 이상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근데 나는 이것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부른다. 하이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fatal conceit라고 이야기했죠. 치명적 자만이다. 치명적, 우리가 병에 걸려서 당신 치명적이 하면 곧 죽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이야기죠.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자만이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갖죠?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문화의 지적 자만에 불과하다. 이런 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다. 옛 소련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너의 몰락이 이를 입증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험과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걸 갖다가 이론화하는 거야. 그다음 그 이론화한 걸 갖다가 현실 세계, 새로 오는 세계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 정책이야. 과거의 경험을 축적하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경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걸 공통 원리를 추출해서 이론화하는 건 뭐 경제의 이론 혹은 경제의 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갖다가 새로 오는 현상에, 새로이 전개될 현상에 적응하는 걸 뭐라고 경제 정책이라고 해요. 이것이 경제학의 세 분야에 크게 보면은 경제사, 경제 이론 또는 경제 원론, 그다음에 경제 정책.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 또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와 이미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예전에 나같이 경제를 30년 정부에서 했고 20년 민간에서 연구소를 하면서 한 사람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이런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밖에 안 해보지 않은 자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대상이 말이야. 장난 갖고 노는 거라고 마음대로 해도 돼. 저 집안 하나 잘 되고 못 되는 거 같으면 오케이. 그러다가 지가 망하면 끝이지. 나라 경제가 걸려있단 말이야. 나라 경제가. 온 국민이 지금 먹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과거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축적된 이론. 물론 그 이론이 영원불변은 아니야. 바뀔 수 있어요. 그 위해서 논쟁이 필요하지. 토론하는 거지. 온 국민 경제를 시험대에 몰모토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안 되면 그만이지. 이 세계는 혁명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조금씩 개선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한 발짝 앞에 나오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오고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10발짝을 뛰어넘는 무슨 뭐 육상경기에 뭐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자, 국가가 또는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가. 여러분 정부를 얼마나 믿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참 아주 모순된 생각을 하시죠. 우리나라 국민들 정부 안 믿어요. 정부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이런단 말이야.
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느냐? 정부가 그렇게 유능한 존재입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인가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국민 수준 그대로, 평균 그대로예요.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 이상이 저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대종은 뭐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정부가 책임지겠다. 자, 국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가방차는 이야기 아니에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내가 얘기한 정부가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도 아니다. 정부의 속성에 관한 문제가. 두 번째는 도대체 국민의 삶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생활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밥만 먹여주면 그게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삶입니까? 공부 학문 쌓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내가 사회에서 내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사는 이게 내 삶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직장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뭐가 국민의 삶이야? 국민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지. 왜?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삶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삶이 다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오묘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생각, 삶을 어떻게 정부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이성체가 이걸 갖다가 다 해결합니까?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에크의 말하면 치명적 장애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결과적으로 노예로 이끄는 길이다.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그 사람의 저서를 통해서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것은 노예로의 길로 가는 것.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전체주의, 우리 사회주의 전체 통틀어서 그것부터 상위 개념으로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돼도 좋다고 하는 이 사상, 이 초래한 결과, 자 보세요.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 볼셰비즘, 히틀러,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지금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이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선언, 이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전 국민을 노예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 이거 늘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경제 전체를 조직화해서 끌고 가겠다. 궁극적으로 나치나 레니니즘, 스탈리니즘에 도달하고 사회주의의 길은 자유로의 길이 아니라 노예로의 길, 독자 노예의 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이 대기업의 이 비리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나도 참 동경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칼 한진 일가가 뭐 한가 말이죠. 참 정말 내가 손 딱 잡아다가 그냥 손 뻗대를 한번 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던데, 근데 이거는 교정 가능한 잘못이에요.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한 사람이야.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마대와 같이 생각하는 자리지. 근데 나는 대기업의 잘못, 이거는 얼마든지 교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정부다 말이야. 정부가, 거대 정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리드하고 국가를 끌고 나가고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초래되는 비극.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비극이야.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제스라고 하는 루도비 폰 미제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는 거 물론 나쁘죠. 그러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큰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기 기억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은 우리나라 경쟁시장 최대의 정부 자체다. 왜? 내가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말이야. 친구 정부도 모르는 친구. 나는 내가 정부에 30년 있었고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대기업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경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 정부에 문제가 있다 말. 정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나가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앞으로 조금 고생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에 각 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공정거래법 63조 있어서 내가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이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모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를 뿐더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어.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대기업 규제하겠다는 이야기 신문에 무수히 났죠. 그죠? 그런데 김상조 씨가 정부 스스로의 불공정행위, 정부 스스로의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첫째는 아까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호해야 될 가치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거다. 경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와. 성자와 패자가 없는 경쟁이 있어요? 무승부를 끝나는 경쟁이 있어요? 무승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연장전을 했으라도 기어코 승부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쟁 시작이야. 그걸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에서 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두 번째로 공정위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문제다. 나는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기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정부 문제, 정부에 옆에 앉아있는 각 장관들이 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경쟁 제한 행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나의 최대한 관심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듣고 한기로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백제 멸망의 역사를 모르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계백 모르는 사람 없죠. 황산벌 전투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이겼더라면 백제가 안 나갔을 텐데 계백이라는 이 좀 더듬한 친구가 황산벌 전투에 졌기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역사를 피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맞지. 역사에 그렇게 써져 있대. 그렇게 황산벌 전투에서 지고 나서 백제가 바로 망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식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계백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보면 정말 명장이었어. 그래서 신라하고 황산벌 전투하기 전에 한 100번쯤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백전백승을 했던 장수였죠. 그런데 왜 황산벌 전투에서 졌을까? 근데 이 사람은 황산벌 전투에 나갈 때 이거 내가 지는 전쟁이구나 알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자식 다 죽이고 나도 이 전투에서 죽는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갔지 않았어. 실제로 죽었지. 왜 그렇겠어요? 상황이 우선 첫째로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나라였는데 신라는 계속 좋은 임금, 좋은 장수, 좋은 신하들이 나오고 화랑도가 생기고 나라가 그냥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융성하기 시작했는데 백제는
시원찮은 임금의 시원찮은 신하에 백제가 멸망의 길로 돌아서고 있었던 내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라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나당, 중국의 당나라의 연합,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야. 이 변화 속에서 백제가 견딜 수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이 계백은 충분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백이 홍산벌 전투에서 져서 백제가 망한 것이 아니고 백제가 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백이 홍산벌 전투에서 진 거예요.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재벌 문제 많아요. 재벌 문제 많아. 근데 재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인가? 아니요. 우리 경제정책, 경제사의 산물이야. 네? 그 재벌이 만들어진 그 우리 경제사를 한마디로 하면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예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새로운 경제 세계를 열어가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3대 경제 사상이 있어. 하나는 경제 제일주의의 사상. 경제를 잘하면 다른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해결된다. 경제 제일주의. 두 번째, 고도 성장의 사상.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세 번째는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같이 경제를 꾸려나간다. 한국 주식회사의 사상. 이 사상이 초래한 결과가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의 문제인 동시에 그 재벌이를 가져왔던 그러한 역사, 경제사를 주관해온 우리 한국 정부에도 똑같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 말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령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실패할 사람하고 가령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을 때 그거, 잘 못 될 때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안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성공 못 하죠. 그렇죠? 잘했건 못했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긴 이 한국적 재벌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의 문제를 갖다가 재벌만의 잘못이다 하고 지금 조직했다 지금 하고 있거든. 뭐 재벌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한 건 많아. 못마땅할 때 많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제스도 이야기했고 내도 이야기했지만 말이지, 재벌 대기업의 문제보다도 정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재벌의 문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똑바로 해라 말이야. 정부가 똑바로 하면 기업은 따라오게 돼 있다. 정부가 도덕적인데 부도덕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정부가 능률적인데 비능률적인 기업이 나올까요? 근데 이 한국 주식회사라는 게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벽에 붙어있었거든. 아, 이게 돈 안 되겠다. 돈 안 되겠다.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지. 새로운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초래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넌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만나서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 내 말 잘 못하더래요. 잘 못하더라. 나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시장의 기능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대체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뭐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제를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나도 경제를 확 쥐고 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건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내가 들으면 걱정이 될 것 같았어. 당장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의 도움을 안 받고는 경제정책 해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떠려고 저렇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상한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최순실 사태라는 걸 통했는데 막 그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업과의 관계를 쉽게 해서 정부와 기업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특별히 줄 것도 없고 특별히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주지도 않으면서 받기도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북한에 뭐 볼 게 있다고 북한 우리나라 대재벌들을 다 데리고 30년 말이야. 그 바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성의 나 LG의 총수가 해외에 한번 나가면 그 사람 만나려고 그 나라의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훨씬 더 인기 좋아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내가 무역협회 회장하면서 대통령이 가는 데는 항상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잘 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 제지만도 뒷자리에 가면 그 재벌들 만나려고 나 거기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 다 가자 말이야. 다 가자. 안 가면 재미없어. 그 가고 싶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것들이 뭐 냉면 하나 주고 무슨 냉면이 먹고면 넘어갑니까 이런 소리나. 진짜 정말 우리나라 그 바쁜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뭘 할 수가 있어. 제재가 풀려야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뻔한데 그래가지고 이 바쁜 사람들 시간을 갖다가 말이야. 이런 일들을 자 재벌 문제 많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뭐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똑같이 진단하는데 해결책이 뭐냐. 규제를 통해서 하는 건 안 된다. 해결책이 아니다. 예, 내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야. 내가 규제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 안 된다. 뭐지 해결책이냐. 경쟁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규제. 물론 규제 두렵지. 그러나 규제는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적어도 대기업쯤 되면은 그 대신 뭐 기업이 커지를 못해. 세계적 기업이 못 나. 삼성, LG가 그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지금 삼성, LG 같은 기업 못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론화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 삼성, LG 절대 다 안 나오잖아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최근 10년 지금 현재 재벌 체제 그리고 IMF 이후에 재편되고 난 이후에 새로이 큰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나오겠나? 글쎄 네이버 정도가 나왔나? 없잖아. 나올 수가 없어.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뭐 규제가 더 오니까. 세상이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 정책, 대기업 정책이거든.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 잘하면 페널티가 따른다. 잘하면 페널티가 따르는 경제 구조화에서 누가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나는 원인의 진단은 같은데 처방은 100% 정반대 처방을 나는 알고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코넬 대학 학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코넬 대학의 점수를 잘 들은 뒤에 붙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수가 있었는데 한 살이 젊으면 마음 좋아가지고 왜 학점을 안 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강의 학생 전원을 F 학점을 주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 왜 그렇게 됐냐. 이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말이에요. 근데 오바마의 소위 복지정책을 비판을 했더니 학생들이 교수가 틀렸다고 이제 반론 제기한 거예요. 그래? 그 교수가 그럼 자네들이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내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평균
평균 점수를 다 똑같이 적용을 할게요. 뭐 A, B, C, D 하는데 해가지고 평균이 B면 B, 평균이 C면 C, 평균이 A면 A 줄게요. 해보니까 평균이 B가 됐다 이거야. 나왔어. 그래서 B를 줬어. 한 학기에. 전원은 B. 그랬더니 공부 못하고만 놀던 놈들은 막 박수 치고 아주 신났지. 근데 A를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한 친구도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뭐야. 그 다음 학기 가니까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뭐 내한테 A가 안 오는데 내가 왜 A 공부를 열심히 해? 나도 놀아야지. 평균이 D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비난하고 하는데 뭐 저건 다음에 또 한 번 시험 때 전부 F야. 이게 사회주의야. 이게 평등주의야. 여러분들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학문적 개념은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사상이고 평등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 결과를 같이 비슷하게 나눠 먹어요. 아까 골프 이야기했잖아요. 1등은 50만 원, 2등은 49만 원, 3등은 48만 원. 이 비슷하게 가져가야 이게 평등. 결과의 평등. 평등주의. 기회는 평등해야 되죠. 과정은 공정해야 되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According to his abilit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달라. 능력이 달라. 사람의 능력은 똑같이 태어났다.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 능력도 다르고 노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와야지. 똑같이 나온다면 뭐 누가 노력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본들 뭐 열심히 안 한 놈이나 나하고 똑같이 봤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 그렇게 되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로 간다. 지금 남미국가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기름질 많이 나는 나라가 말이지. 그것만 잘 관리하면 뭐 떡떡거리고 뭐 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온 국민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를 만들어놨거든. 그 만든 나라들이 다 뭐 차베스니 뭐니 하는 그 친구들. 그럼 우리나라 교육감 조mon가 하는 서울시 교육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차베스라고 그랬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 교육을 맡아 있는 나라가 될까요? 사회주의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의 정확한 반대 말은 개념은 학문적 개념은 평등주의입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사회주의, 평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지금 이 사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치명적 자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진위의 문제다. 이렇게 진위의 참과 거짓을 가지는 문제다. 사회주의는 참 좋은 생각인데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사기다 이런 얘기야. 사기다 말이야. 두 가지가 사기야.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가가 가장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 국가가 가장 도덕적이라고 하는 생각, 국가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생각.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우리 러시아 대사진 한 분 계시지만 말이야. 내가 딱 러시아 가서 보고 야, 이 넓은 영토에 이 많은 걸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전부 물건은 농산물은 수송 노조에 반은 다 썩어버리고 길에는 상점에 가면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 상점에 물건 열렸다 하면 그냥 막 가던 사람들이 그냥 뭘 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줄을 서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겠어요. 국가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국가는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부는 그저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경제를 끌고 가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는 시장이죠. 시장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시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존중하고 맡겨놓으면 시장이 교묘하게 그것을 조정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요새 내 남대문 시장 안 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남대문 시장 새벽 한 4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거 살고 팔고 그럼 한 해 뜰 때쯤 되면 다 던지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정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는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너는 얼마를 가서 사가고 하려면 거기서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돌려야 돼. 근데 번발이 안 맞게 돼 있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썩지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트루먼 대통령이 말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 양반이 경제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 경제 다른 거는 자기가 하겠는데 경제 이야기만 골치 아프고 잘 모르겠는데 이 경제학자론 자들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on the one hand 뭐 이렇게 얘기하고 on the other hand 이렇게 갔단 말이야.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이러면 되는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트루먼이 경제학자가 경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안 가지고 사는 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왜 내 부하가 나한테 조언하는 경제학자들은 다 양팔짜리냐? 좀 한 손잡이 좀 없냐? 내 팔이 경제학자 좀 없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게 이거 실합니다. 자, 최저임금 올려주면 좋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문 계속 닫는 거지 뭐 자영업자가 문을 이렇게 하고도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머리가 지능 IQ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알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감옥 가야 되는 거죠. 무수히만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거나 돈 좀 뺏어도 감옥 가는데 수십만의 사람을 갖다가 실직을 하게 하고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감옥 정도가 갖고 안 되지. 프리드만이 이런 예를 들었단 말이야. 밀턴 프리드만이. 이게 말이야. 어설픈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어. 샤워물을 탁 트니까 처음에 잘못하니까 이 찬물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살살 담배가지고 더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 촥 돌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쫙 쏘아지거든.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 또 왼쪽은 탁 돌려가 또 찬물로 샤워실의 바보.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한 예예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는 정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파인 튜닝을 미세하게 이 정책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는 정책을 해놓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불 끄는 사람들도 채용해가지고 불만 끄게 하고 돈을 줘라. 무슨 뭐 별의별 시하는 쪽을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려주면 좋죠. 근데 최저임금 누가 올려주나요? 임금? 정부가 올려주나요? 우리는 지금 정부가 올려주고 있잖아요. 기업이 올려주나요? 소비자가 올려주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 임금을 올려주면 값이 올라갈 수,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기술이 확 발전해가지고 임금을 올렸지만 값을 살짝 안 올릴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런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건 기술 오리엔트된 기업에서나 가능하지.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가능한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올라간 값에 대해서 나는 지불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컨슈머들의 선택이 될 때 그 임금은 성립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없으면 또 못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 다 그만두고 나와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바로 좀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야. 소비자가 경제 최종 선택권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민주주의는 뭐하는 정치예요? 뭐요? 대통령이 하는 정치가 민주정치인가? 아니잖아요.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가 민주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 B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러냐. 그것이 민주정치.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최종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예요. 최종 수요자가 내가 선택하는 거. 마치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정치의 공급자인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그것이 민주정치인 거나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경제의 공급자인 정부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수요자인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이게 시장경제고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경제 민주화를 하는데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애초에 없는 말이고 어느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만든 소리고 조금 유식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란 건 뭐냐? 소비자가 마치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가 민주정치이듯이 경제 수요자인 소비자가 최종 선택하는 경제. 이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것이 경제적 민주주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정의.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시장경제. 딴 거 없어.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 지 앞에 바로 놔두고 딴 데 가서 무슨 경제 민주화냐 뭐냐 택도문 저희 같은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 경제를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는 건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요? 경쟁이 제한 없이 활성화되는 상태. 두 번째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경제.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다 문을 열고 서로 시장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제. 소위 글로벌라이저 되는 경제. 이것이 시장 경제의 구체적인 구현 형태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 안 해요. 그래서 이마트를 갔다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문을 닫아라. 아니 나는 일요일밖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나는 말이에요. 직장에 그래서 난 꼭 일요일에 가서 쇼핑을 해야 돼서 나는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 재래시장에 가 재래시장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나는 재래시장에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에다가 돈 줘가지고 막 건물 번쩍하게 지으면 될까요? 아니죠. 재래시장은 이마트에서 살 수 없는 걸 팔 수 있도록 경제가 구조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내버려 두면 돼. 가서 말하고 내버려 두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 괜히 정부가 나서서 그냥 가만두면 이득은 하는데 그걸 가서 무슨 말이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지금 아직도 세계 경제가 여기서 못 벗어나고 크게 못 벗어나고 있어. 여기서 벗어난 유일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 지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지가 얼른 회복해서 튀어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못 산다더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고생을 하느냐? 이게 터지고 나니까 말이야 월스트리트의 탐욕가들이 말이지 뭐 일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가 잘못돼가지고 이 모양 됐다 해가지고 막 가서 Occupied Wall Street 하면서 데모를 하고 뼈지도 다 했는데 잘못 짚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된 거는 시장 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된 거예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다 집을 짓게 해주겠다. 집을 갖게 해주겠다. 신용이 있건 없건 소득이 있건 없건 자산이 있건 없건 다 집을 갖게 해주겠다. 이게 뭐야? 사회주의 정책이지. 이것을 뒷받침하는 금융 제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제도. 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은행 이자율보다도 높게 올라간다는 게 전제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는 절대 공짜가 없고 외상이 없고 원리 벗어나게 안 움직이거든. 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사는 집들이 너도 나도 은행에다 돈 빌려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많아지니까 집값은 공급이 늘면 물건의 값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3만천에 일찍 이야기했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의 기본이라고. 이자를 못 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집을 던지게 되죠. 하나만 던지면 좋은데 너도 나도 던지기 시작하겠어. 거기다가 알런 그랜스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 소위 연준 의장이 9.11에 저 미국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거 당한 그 이후에 미국 경기가 침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위 돈 뿌리는 그 정책을 썼어요. 그걸 좀 고상한 전문용어로 이지 머니 파일럿이라고 그래. 이렇게 돈을 유동성을 못 돈을 막 갖다 뿌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췄어. 정책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게 돼버렸다. 자,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게 되면 거기서 유지될 수가 있나요? 잠깐은 될 수가 있어. 계속 갈 수 있나요? 시장 원리가 아니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를 안 지켜서 금융위기가 오는데 시장이 잘못해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그 제일 앞에 무슨 뭐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미국의 노벨상까지 받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거든. 미국이라고 다 자본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아니에요.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그러지. 쥐는 정부에 한 번도 있어보지도 않은 자가 말이야. 지금 모든 걸 정부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 나는 정부에 30년 있었는데 나는 정부를 너무 잘 아는데 쥐는 정부에 한 번도 일도 안 해본 놈이 앉아가지고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나는 정부는 그런 거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와 사고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답은 뭐냐? 뻔하지 뭐. 시장으로 돌아가야지. 시장으로의 기화. 이게 내가 만든 표입니다. 내 연구소에 오면 딱 시장으로의 기화. 멋있다는 게 딱 걸려있잖아요. 그건 요새 만든 게 아니라 1997년 내가 청와대 들어갈 때 만들어서 갖다 붙였으니까 21년 이상 22년째 지금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업. 기업이 잘 돼요. 기업, 여러분들 기업 매하지 마세요. 난 기업가형 국가. 기업가형 국가가 우리가 지향했던 기업가형 국가라는 건 뭐냐. 내가 오늘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국가, 이것을 나는 기업가형 국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안에 쭉 한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성취되는 국가가 될 때 비로소 경제는 잘 된다. 만약에 그런 때가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옛날 같이 뭐 1년에 10% 성장하고 이런 경제는 우리 발전 단계에 비춰서 불가능하지만 뭐 한국 경제가 겨우 2% 하면서 야 봐라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못하잖아 이러고 앉아있는 요새 이런 정보 하는 친구들 아니고 우리의 포텐셜
우리 잠비르는 훨씬 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이 시인이, 이 사람 사실은 좀 빨간 저항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시가 진정한 어추루 트래블, 여기 보면 어추루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있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면의 춤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겨.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오늘은 경제 강의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 강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지도상에 존재할 건가 하는 기로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 사상,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가치와 사상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전혀 왜곡된 상황으로 지금 해서 이대로 가면 북한 김정은이 한테 들어가 다치는 지금 나라가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진정한 예가 시작됐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객관적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이보다 더 어려운 위기에서도,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위기를 여러분 보시면, 그때 국민들의 의식 조사를 했더니 한 70%가 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 의식 조사가 됐어요. 그때 아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누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지. 대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끌고 나왔고, 그래서 남한을 단독 정부를 만들었어.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통일은 됐겠지. 근데 무슨 통일이에요? 이북에 대한 통일이지. 100% 이북에. 왜? 그때 이북은 이미 완전한 국가를 다 갖추고 있었어. 군대도 다 갖추고 있어. 소련이 다 지시해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국공내 때 중국에서 싸움했던 이계사단이 들어와서 북한에 군대 주축이 돼가지고 완전히 군대를 갖추고 있어. 남한은 개판이었단 말이야. 개판. 한마디로 시였다. 개판이는 정치고 경제고 군사를. 근데 합해서 통일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국은 손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100% 공산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역사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역사를 들어가 보세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아서단 말이야. 신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해서 만들던 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국민 나라 규모가 경제적으로 한 50%밖에 안 되고, 독재적인 전제 지구상에 가장 나쁜 정부가 존재하는 북한을 힘들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망할 놈의 도시를 갖다가 하나님이 버팀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근데 그게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나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그 의인 50명을 보고 내가 망하게 할 수가 없지 살려주지. 또 아브라함 자신이 없거든. 그럼 45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일만 해서도 구제 안 주지. 40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 주지. 그게 자꾸 내가 30일, 20일 최종적으로 10명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을 보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으리라. 근데 10명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야. 인구 비례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나는 한 100만 원 돼야 되겠죠. 천만? 나는 막까지는 안 되고 100만. 정말 한국의 의인 100만이 있어서 신이 대한민국을 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